목소리 갖고 할까요? 그냥 하세요. 첫날이니까. 안 쓰신다고요? 그럼 뭐. 그럼 넥타이도 풀어야 되는 거지? 이현수 기자, 네. 국민의당 비대위 회의,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회의 장면을 다분히 의식한 장면인 것 같네요. 네, 약간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뒤에 사진 2장을 보시면요. 지금 청와대 수보회의, 어제 처음 있었던 회의죠. 재킷도 없고요. 타이도 안 한 상태에서 매우 편하게 이런 분위기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 오늘 있었던 국민의당 비대위 회의입니다. 그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제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우리도 윗도리 벗고 할까라고 제안을 하고 조금 어색해하면서 결국 모든 인사들이 다 윗도리 벗었는데요. 탈 권위 그리고 탈 형식 이런 부분들이 좀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들이 국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정치권에도 이런 분위기가 번지는 거 뭐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특히 뭐 수보 회의를 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커피를 각자 티타임을 갖기로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커피를 받는 데 가서 가져오는 장면들이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올 텐데요. 지금 이제 티타임을 위해서 수석 보좌관들과 인사를 하고 지금 커피를 본인이 직접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좀 권위를 벗었다.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좀 따라하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현수 기자 표현대로라면 이쪽에 상의를 벗은 강병규 최석호 기자는 탈권위, 상의를 입고 있는 저는 권위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건가요? 뭐 입은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아까 그 국민의당 의원 말도 일리가 있는데요. 다음엔 한번 벗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저희가 유행이 되면 네. 정치 데스크인 만큼 저희도 한번 벗고 넥타이도 한번 풀어볼까요? 근데 시청자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현수 기자,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오랜만에 또 SNS에 네. 글을 올렸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하고 나서 처음 올렸던 SNS도 퍼스트캣이시죠. 유기묘인 찡찡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번에 SNS도 찡찡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관저에 들어갔더니 관저 창틈에 둥지를 틀고 있던 딱새 새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찡찡이가 과거 양산에서 이 새들을 물어와서 놀라게 했던 기억들이 있어서 찡찡이들을 못 움직이게 했었는데 이번에 이 딱새 새끼들이 좀 성장을 해서 이 창틈에서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출입 제한 조치가 걸려있던 찡찡이의 조치가 풀렸다라는 이런 소식, 소소한 관저에서의 생활의 소식을 SNS상으로 전한 겁니다. 네, 외로이 혼자 양산 매곡동집을 지키고 있던 반려견 마루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로드뷰라고 해서요. 실제로 길을 사진 찍은 저 지금 사진이죠. 로드뷰의 그런 포털 사이트의 그런 길찾기 그렇죠. 길찾기 프로그램이죠. 그 사진에 거기에서 찍힌 사진인데 마루를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항상 애정 어린 시선으로 쳐다봤었거든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는 집에 불이 났을 때 가족을 구한 뒤 마지막으로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나올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우리 마루 이렇게 짧게 대답한 적이 있었습니다. 애정이 뚝뚝 묻어나죠. 네, 최석호 기자. 퍼스트 덕들 얘기, 퍼스트 캣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저께 특수활동비 절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 식사비 그리고 사료비도 직접 내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동안 퍼스트 덕들 사료비도 특수활동비로 지출이 됐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함께 갔던 진도견들은 다 특수활동비로 사료를 먹었습니다. 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수활동비라는 것이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혹은 사건 수사에 쓰이는 것이고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의 경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뭐 사료값 이런 것은 당연히 그것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료값 같은 경우도 특수활동비로 지원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식대의 경우에 손님 접대 등 공사 구분이 좀 애매모호할 수 있지만
적어도 부부 식대라든가 개고양이 사료값은 내가 내 월급으로 내겠다 이러면서 약간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또 차별화 전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뭐 주거비는 안 되니까 내가 그래도 약간 이득을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실상 공직사회에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누리꾼에게 상당히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뭐 누리꾼들이 오히려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의 월급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 어디서 이런 대통령을 만나보냐. 또 이렇게 감동을 준다라면서 호평 일색입니다. 네, 문 대통령의 이런 파격적인 특수활동비 절감 계획에 청와대 내각 인선의 불쾌감을 드러냈던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추 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력의 쌈짓돈이었던 특수활동비를 절감해 청년 일자리에 활용하고 대통령 개인 식사 및 비품에 대해 사비 지출 원칙 등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었다라고들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국민께서 대통령을 뽑아주신 것이고 또 나라를 바꾸신 것입니다. 청와대와 내각 사이에서 청와대 인선을 두고 약간의 잡음이 나왔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는 사실 장복 상태로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추미애 대표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 식사, 비품에 대해서 사비 지출 원칙을 발표를 했다.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대선 전후를 해서 김민석 전 의원, 추미애 대표의 측근이죠. 김민석 전 의원의 청와대 입성 그리고 선대위 합류를 두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굉장히 의견 대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당시에 추미애 대표를 향해서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화합 모드로 간 것 같은데 왜 그런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소야대 전국에서 일단은 민주당이 청와대에 힘을 실어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괜히 당이 좀 엇갈린 모습을 보였을 경우에는 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러한 그 전략까지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예, 문재인 대통령 오늘은 국무위원들과 오찬 자리를 가졌는데요. 아무래도 이전 정부의 국무위원들이다 보니 좀 어색하지 않았을까도 싶은데 이현숙 기자 오늘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사실 이런 자리가 자연스러운 자리는 아닙니다. 원래 정부가 좀 새로 들어와 오면 불편한 동거를 하는 시간이 생기기 마련인데 저가의 식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상 뭐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저가의 식사인데요. 이번에는 이번 기간이 좀 더 깁니다. 인수위도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선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그 국무회의에 그 전직 대통령의 국무위원들, 지금 오늘 오찬을 함께했던 국무위원들이 함께 해야 하는 만큼 처음이자 사실상 마지막 오찬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라, 경청하겠다라고 얘기했고 허심탄회한 자리였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래도 어색해하는 이 국무위원들을 위해서 좀 편하게 해주려고 어김없이 상의부터 벗고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만나셔야 될 분들이 바로 우리 장관님들인데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아주 안정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장관님들은 엄연히 문재인 정부의 지금 내각입니다. 옷들도 벗으시고 편하게 실험하십시다. 우선 저고리를 벗고 우리 총리 권한대행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안 벗고 얘기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이 안 지나가셔서 제가 앉겠습니다. 대통령님 오늘 이런 정말 좋은 격려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 우리 국무위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저렇게 상의를 보시면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해지는 건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강병규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 엄연히 문재인 정부의 내각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인상 깊은 말인데 어떻게 느꼈습니까? 저도 지금 영상을 보니까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더라고요.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있을 때는 적자 생존, 적어야 뭐 산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딱딱한 분위기였는데 일단은 뭐 그동안 이런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어색한 동거 아니냐, 적과의 동침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사실 저번에 미사일 도발 당시에도 뭐 이전 내각,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이전 그 장관들과 함께 그 대비를 했었던 부분도 상당히 인상 깊었고요. 아무래도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플랜에 적폐청산은 개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한 부분을 그대로 지금 실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대통령에 있었던 그 시스템이 문제지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국무위원들이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존중할 만하다라는 뜻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방금 부분이. 예, 강명기가 전략 전술에 대해서 아주 고단수까지 짚어줬는데. 자, 이현수 기자, 오늘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이 있다, 숨겨진 측근이 있다, 화제의 인물이 되고 있는데 누굽니까? 사실 가장 최측근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김정숙 여사 다음 또는 김정숙 여사 앞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리상으로는 가장 최측근. 그렇죠. 사실 이 기동 비서라고 하죠. 이 사진은 취임 당일 당선되고 나서 방탄차를 타고 청와대를 들어갈 때였는데 여기 앉아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 이 사진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휴가를 양산으로 갔었죠. 거기서 방탄차를 이용하지 않고 화면에 나오는 미니버스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 능숙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 이 운전기사 바로 그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작할 때부터 함께했던 최성준 씨입니다. 이 최성준 씨가 대통령의 1호차죠. 1호차의 기동 비서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이제 어떤 차를 나가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함께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홍데스카 알다시피 그 정치인들에게 운전기사는 상당히 중요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 정치인의 모든 통화도 듣고요. 그리고 모든 비밀, 어디로 가는지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런 대통령의 기동 비서는 사실상 마지막 경호의 그 마지막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동비서가 사격 훈련도 해서 마지막 대통령이 위기에 처할 때를 대비해서 훈련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석호 기자, 근데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권력서열 1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재인 대통령마저도 저 기동비서를 최 선생님이라고 호칭한다면서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건데요. 홍데스크. 2002년에 아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최규선 게이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월드컵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냐 하면, 그 DJ의 삼남이죠. 김홍걸 씨가 이 최규선과 해서 합작을 해서 스포츠 토토 이권을 챙겼다. 이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최규선 게이트인데, 이 최규선 게이트가 누구의 입에서 발설이 됐나? 바로 운전기사였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운전기사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이현수 기자 말했듯이 정치인이나 뭐 사업가나 모든 함께 하면서 어떤 통화를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에게 뭐가 전달이 됐는지를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뢰를 하는 사람을 기용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이 최 선생님을 고른 겁니다. 그런데 이 최 씨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로 그 인연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권양숙 여사의 운전기사로도 활동을 했었는데요. 대선 기간에도 문 대통령에게 그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최 선생님 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최 선생님을 소개한 사람이 바로 권양숙 여사였습니다. 그만큼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를 이렇게 오가면서 아주 신뢰를 쌓았던 인물이다. 그래서 기동비서로 임용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선 이틀 전에 화제가 됐던 사진도 있었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휴게소에서 이 식판을 들었는데 육개장 그 두 그릇을 들고 있는 사진이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인데 한 그릇은 문재인 대통령 건데 그럼 다른 한 그릇은 누구 거냐 말이 참 많았습니다. 자, 이 한 그릇의 주인이 이 최성준 씨입니다. 운전기사 최성준 씨인데 일단은 차를 빼는 문제 때문에 먼저 자리를 비웠는데 그 남은 한 그릇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배식구, 퇴식구로 다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죠. 네, 화제가 되고 있는 문재인의 사람은 또 있습니다. 어제 임명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야기인데요. 눈에 띈 한 장면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게 자, 이현수 기자,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연결식 때 영상인데 네.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저 일로 인해서 재판까지 받았었죠. 그렇죠. 명예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법정에까지 서게 됐었는데요. 사실상 1심에서 벌금 100만 원형까지 나왔었는데 다시 항소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백 의원이 당시 검찰 기소 때 상당히 억울해하면서 사실상 그것이 죄가 되느냐. 상주이고 장례위원이었던 사람인데 이런 게 성립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강하게 항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민정비서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아까 얘기했듯이 법원에 재판을 받았을 때 백원우 전 의원이 재판을 받았을 때 증인으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했던 발언이 굉장히 회자가 됐었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분들은 다 저렇게 백원우 전 의원처럼 생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를 회상한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저도 그때 마음은 우리 백원우 의원과 똑같은 마음이죠. 그렇게 외치는 백원우 의원을 정말 껴안아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상주잖아요. 우리가 상주로 장례식을 치르고 이명박 대통령은 문상차 온 분이니까 또 우리가 또 그에 대한 예의는 또 다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연결식장에서 눈물을 꾹꾹 참았습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참아냈다고 하는데 장례식이 끝난 후에서야 눈물을 쏟아놨다고 하는데 당시의 일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병원에 이제 울음바다가 되고 난리가 났는데 유독 울지 않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후에 집에 돌아가서 그 김정숙 여사의 표현에 따르면 너무 울어서 저러다 죽겠구나 싶었고 119에 신고를 합니다. 사람 죽는다고.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집에 와서 울었다는 거예요. 네, 저렇게 참을 수 있을까요? 집에 들어와서 119를 부를 정도로 울었는데 그거를 현장에선 참아낸 그게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존에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는데 방금 설명하셨듯이 김정숙 여사도 일단 너무 울어가지고 119 죽을까봐 119를 불렀다라는 증언을 했고요. 또 영화 광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도 일단은 눈물을 펑펑 쏟아서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광해라는 영화를 보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을 했던 거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이 정말 풍부한 대통령인데 막상 그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왔을 때 그냥 고개 숙여서 담담하게 인사만 좀 건넸다라는 자체가 사실 많이 감정적으로 억눌렀다라고도 보여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현수 기자, 당시에 저렇게 연결식장에서 백원우 의원이 고함을 지르고 항의를 하고 끌려나갔는데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런 모습도 가능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백원우 의원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사실 당시의 사진 한 장이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소동이 있고 나서 상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앞에 가서 고개를 숙여서 이제 사과를 하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보고 당시 이제 소동을 피웠던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한 대인배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이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죠. 그 화면이 아마도 많은 국민들에게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각인시키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당시 장례집행위원장도 큰 슬픔과 분노를
갖고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머리 숙였던 모습, 이제 그러한 큰 대인배의 모습이 오늘의 문재인을 잊게 한 그런 장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최석호 기자, 저런 일화 신뢰가 쌓여서 계속 2년이 되겠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비서관에 백원우 전 의원을 임명을 했다. 민정비서관 자리를 생각하면 이게 지나친 코드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백원우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 아니고요. 뭐 법조인 경험도 없습니다. 신문방송을 전공한 전직 의원인데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인사가 나면서 대선 기간에 함께했던 어떤 캠프 인사들이 대거 발탁이 되고 있습니다. 탕평, 뭐 통합 이런 것이 퇴색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지적도 나오는데요.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드 인사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왜냐? 일단요, 백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조 경험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진성준 정무기획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핵심적인 친문 인사다. 또한 송인배 제1부소식장, 조한기 의전 비서관 모두 핵심 친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친문 중심으로 비서관, 행정관 인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지적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뭐 손발이 맞는 사람들끼리 일을 해야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효과를 내기에는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탕평 인사를 하겠다. 대탕평을 이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다. 조금만 더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데 다 좋은데 백원우 비서관, 백원우 전 의원이 맡은 일이 민정비서관이잖아요. 이게 그 대통령 친인척들, 가족들을 관리하는 자리란 말이죠. 근데 워낙에 또 측근 인사고 신뢰가 그동안 많이 쌓였던 인사가 과연 그렇게 객관적인 눈으로 가족들까지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청와대 측은 조국 민정수석 그다음에 백원우 비서관 모두 아주 청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사를 보면 그 하는 걸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이다. 창과 방패, 조국은 방패, 그다음에 백원우는 창 이렇게 하면서 검찰 개혁은 물론 우리 내부적인 상황에도 정말 객관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하는지 한번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